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작입니다. 오늘은 마음 프로젝트 제1탄 그림자를 대면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를 대면하기 위해서 무경계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번 인트로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경계라는 책은 켄 윌버라는 철학자이자 종합심리학자,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라 비견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고작 23살의 나이에 의식의 스펙트럼을 총 5가지로 구분해 의식의 상태 그리고 그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의를 동서양을 통합해서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우리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가져온 용어로서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융이 그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그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림자라는 개념 또한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켄 윌버는 책의 제7장에서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다루고 있는데요. 7장 페르소나 수준, 발견의 출발점. 이 단계의 목적은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합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페르소나를 논하기 앞서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아담이 맨 처음으로 한 것은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 이러한 건방진 행동은 선과 악의 대립의 나무라고 불리는 지식의 나무에 이르러 정점을 다했다. 아담이 선과 악이라는 대립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게 되자, 즉 결정적인 경계를 설정하자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담이 죄를 짓자 그가 창조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대립의 세계 전체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고통, 쾌락, 선, 악, 삶, 죽음, 고된 노동, 놀이 등 갈등하는 대립 전체가 인류를 급습해왔다. 아담이 배운 당혹스러운 사실은 모든 경계선이 또한 잠정적인 전선이라는 점, 따라서 하나의 경계를 긋는 것은 곧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담이 선악과라고 부르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 원래 세상은 만물이 하나였는데 모든 것을 구분짓기 시작하면서 대립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원래 최초의 세상은 만물이 하나였는데, 즉 이론론에서 만물은 하나라고 하죠. 즉 구분 지음이 없었는데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나와 그리고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거죠. 경계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름이 생긴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편했겠지만 구분짓기가 편했겠지만 아담이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버리니까 대혼란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지음, 즉 구분지음이 스스로의 갈등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르소나와 그림자도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싫은 거라는 구분이 생기고 경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저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투사가 실은 자신의 반영이자 자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기와 비자기 사이에 그 특정 경계를 제거한 셈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안 좋은 점을 보지 않기 위해서 투사를 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칼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를 예를 들었던 예시 중 하나가 건방진애였습니다. 그쵸? 또 다른 하나가 유혹하네였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떤 여성을 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유혹하나 봐 라고 했다고 칠게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유혹하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구분짓고 있던 경계 혹은 갈등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평생 유혹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게 투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억눌러왔기 때문에 표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억압한 것은 그대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서운 얘기죠.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거짓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화가 나는 수준에 이른다면 자신이 거짓말에 대해서 반박 내지는 어떠한 억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한 자신, 즉 그림자죠. 그림자를 해소할 때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것을 대면해야 합니다. 대면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 때 제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남이 좋으라고 그림자를 대면하려는 게 아니라 나 좋으려고, 나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림자를 대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분노, 자기주장, 성적 충동, 환희, 적대감, 용기, 공격성, 충동, 흥미와 같은 자신의 특정 경향성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아무리 부정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평생에서 페르소나나 그림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대면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질을 가진 타인 혹은 환경이 자꾸 나에게 푸시를 합니다. 어떻게 푸시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거짓말을 하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강하게 억압하면 할수록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해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는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주는 에너지로 이해합니다. 우주의 언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느낌입니다. 필링, 느낌. 제가 어떤 짓을 하든 제가 몹시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우주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거짓말을 평생 억압했다. 그러면은 우주는 그 억압한 것을 계속 의식 위로, 내가 무의식에 아무리 켜켜이 이제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주는 계속 그런 부분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끌어잡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페르소나는 아무리 부정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자를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요? 칼융 심리학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어진다. 내지는 이유가 있긴 한데 계속 싫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싫은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책에서 가져와 봤어요. 무병계라는 책에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자의식.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자신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능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가 한창 예민할 때 고등학교 때인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렇게 모든 차 안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극심한 자의식이었던 걸로. 두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낀다.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저는 미움받는 것 같아요. 내지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해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잘 지내려고 했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 켄 1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유 없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 결과 자신에게 집중된 엄청난 양의 적의로 인해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아마도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적개심을 환경에 투사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비현실적인 공포는 대부분의 경우 단지 자신이 화가 나 있고 적대적이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자 경고일 뿐이다. 저는 이걸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1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억울한 겁니다. 나한테 왜 그러지? 난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난 잘하려고 했고, 나는 잘 지내보려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화가 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사람에게 화가 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마주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이 막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세상이 날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가 화가 났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딜 가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내가 화가 났었던 거였어? 라고 인식을 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어딜 가나 두려웠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세상에 화가 났고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난 것이었어?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가서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본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대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따돌림 받는다는 느낌. 아무도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배려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느낀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자신의 경향성을 철저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돌림은 정말 상처입니다. 이것 역시 프로 맞다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조금 더 자유를 느끼면서 살 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강력한 열등감과 거부감을 느낄 때마다 먼저 자신의 투사를 찾아보고 자신이 세상에 대해 생각보다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증상에 저항하거나 혐오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치료의 첫 단계는 증상들을 받아들이고 여유를 갖는 것이며 지금까지 혐오해왔던 증상이라는 불쾌감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스스로 우울, 불안, 거부된, 권태로운, 상처받은 또는 당혹스러운 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전에는 온갖 방식으로 저항해왔던 이러한 감정들을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를 그림자 치료법으로 말했는데요. 다양한 그림자 증상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의 표와 같은데요. 거부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원래 그림자의 형태로 변환을 하면 나는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라는 거고요. 죄책감이 느껴지면 난 네 얼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고 불안은 흥분이며 두려움은 적개심이라는 것이고 슬픔은 미칠 듯한 분노 를 나타내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의무감, 나는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혐오감, 나는 X 때문에 널 경멸한다. 그치만 자전적 험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는 내 속에 이것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너라는 주어를 나라는 주어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막 나한테 누군가가 욕을 하더라도 너는 뭐 왜 그래, 너는 바보야,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심, 넌 정말 위대하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인간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켄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이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치료사들은 인식하든 인식을 못하든 분명히 매우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대립과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그림자나 페르소나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떠한 나의 상처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을 때 화가 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상처받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떠한 상처를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아예 내가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왜 마주해야 하나요? 첫 번째, 그림자를 마주하려 하지 않든 하려고 노력하든 어쨌든 그림자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따라다닌다고 해요.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하나 던집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바위를 던지고 그 다음엔 집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돌멩이를 던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면 좋겠죠. 또한 억압된 그림자는 점점 몸집을 불리고 괴물이 되기 때문에 괴물이 되기 전에 혹은 괴물이 되었다 해도 대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왜 대면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칼융은 그림자를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준으로 올렸을 때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금지했던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거짓말은 안 하면 좋겠죠.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억압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것이지, 억압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 성숙한 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림자의 기초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림자를 대면해서 거짓말을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억압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착한 사람이니까 욕하면 안 돼, 뒷담화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억압하면 그 반대쪽이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상대방을 핥힌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이상한 부작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금지했던 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